붕괴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주요 부분 철거 작업이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선은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네, 서울시의 긴급 철거 공사는 이제 마무리된 건가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안전펜스 너머로 굴착기 등 대형 장비가 분주히 오가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변에는 구조물 잔해가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장비도 사라지고 잔해물도 대부분 치워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자정부터 시작한 철거 공사를 밤 9시 40분쯤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사고가 난 지 79시간여 만입니다. 철로를 덮쳤던 슬라브와 걷어, 빔, 공중 비계 등 상부 구조물은 모두 사라졌고 이를 떠받치던 기둥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둥은 향후 열흘 이내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정상 운행되는 거죠? 네, 멈춰섰던 경의중앙선 열차가 나흘 만에 다시 운행에 들어갑니다. 저희 취재진이 새벽 3시 반쯤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안전 점검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시범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어제 서울시의 긴급 철거 공사 이후 밤새 전차선과 신호 등 철도 시설물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금 뒤인 새벽 5시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행신에서 서울 용산 구간 KTX 운행과 서울에서 청량리 사이 KTX 이음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오늘 계획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84.8% 수준까지 운행률이 회복될 거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행신역과 수색역 차량기지에 입고하지 못해 임시 정비하던 열차들도 오늘부터 기지에 순차 입고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친 열차들이 투입되면 내일부터는 전 구간에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 일부가 2.9cm 내려앉은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당시 현장 보고서를 보면 걷어 연결부에 높이 차이가 생긴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계측 장비에는 29mm라는 수치가 표시돼 있습니다. 현장 조치 예정 사항으로는 안전진단업체 조사를 의뢰하고 전도 방지 플레이트 설치로 처진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후 양방향에 크레인을 설치해 걷어와 연결한 뒤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2분의 1 구간씩 나눠 인양하는 등 후속 작업을 검토했던 것으로도 나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새벽, 시공사가 작업 도중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서울역 측에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시공사인 홍화건설 관계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새벽 1시 27분쯤 서울역과 무전 교신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조금 뒤 새벽 1시 반쯤 고가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새벽 2시 반쯤 상판을 자르던 중 2.9cm의 단차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서울역 측에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작업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인 새벽 4시 25분 무전으로 작업을 종료했고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보고에 따라 이상 징후가 발생한 새벽 2시 반부터 실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오후 2시 33분까지 고가 아래 철로에는 열차 166대가 지나갔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물증 확보에 나선 건데요. 앞으로 남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이 열리자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시공사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같은 시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물에 들어섭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저항이나 증거인멸 정황 이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50여 명을 투입해 모두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는 물론 하청업체와 현장 사무소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 3가지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와 안전점검 기록 등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전격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앞서 서울시로부터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안전수칙이 기재된 계획서, 공사와 관련한 입찰과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확보한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도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시공사 등이 안전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남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서울시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공사장과 고가, 교량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찰이 붕괴 사고 사흘 만에 이번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시는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같은 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시 발주 공공공사장 114곳과 해체나 땅 파는 작업 등 위험 공정이 진행 중인 민간 공사장 338곳 등 모두 98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구조적인 위험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C등급 고가와 교량 27곳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인 구조 안전성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결함이 드러나면 정밀 안전 점검을 추가로 진행해 보수 보강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해체 공사장과 고가 교량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우려도 낮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험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면 통행 제한이나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 투표율은 11.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보다는 낮았지만 역대 지방선거 첫날로는 최고치였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투표소 바깥으로 길게 늘어진 줄이 건물 안 계단까지 이어집니다. 인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투표지 꾸러미를 받아든 유권자들은 신중하게 지역 일꾼을 고릅니다. 저희는 일단 아이가 2명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정책을 내시는 분들을 좀 유심히 봤고요. 그런 분들을 투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국에서 유권자 518만 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율은 11.6%. 지난해 대선 첫날보다 낮았지만 4년 전 지방선거보다 1.42%포인트 넘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잠시 여기 전주에 들릴 일이 있어서 오는 길에 바로 관에 투표를 했고 지역별 투표일기는 엇갈렸습니다. 전남이 22.31%로 첫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과 강원, 광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본투표 선호가 강한 대구 지역 투표율은 9.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은 11.22%였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을 골랐습니다. 네, 그 소외된 국민이나 그런 현장에 직접 찾아갈 수 있고 그런 진취적인 그런 분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네. 통상 사전투표 첫날보다 이틀째가 더 높고 마침 주말인 만큼 최종 투표율은 20%대 중반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사전투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여야는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건 물론 중도층을 잡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권자 관심도가 낮습니다. 역대 평균 투표율은 55.5%, 60% 벽이 견고하게만 느껴집니다. 요즘에 잘 안 보고 있어.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막 도지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잘 모르긴 하거든요.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어서.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이후 꼭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치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처럼 여권에 유리한 구도가 재현될 거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충청도도 거의 다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다라는 거고 부울경이 핵심인데 그래서 울산은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경남이나 부산도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다만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는 관측이 오히려 투표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 지지층은 승리를 낙관하며 투표 참여 동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보수층은 패배의식 속에 투표를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 슬로건을 외치는 동시에 연일 접전이라며 지지층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보수가 결집하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일 난다. 국민의힘은 독주를 막아달라 정권 견제론으로 보수 집토끼 표심을 파고드는 동시에 중도층을 겨냥해 평범한 일상과 자유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지지층 결집이든 무당층 표심이든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이기는 게 선거입니다. 여론조사가 아무리 기울어진 듯 보여도 투표소 문을 여는 유권자 수가 부족하다면 판세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탄핵과 수감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전국을 다니며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인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어 이번 선거가 전 현직 대통령 간의 대리전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심장 대구서 탄핵 이후 첫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를 저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어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 강원까지 당 대표급 강행군을 소화하며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한때 선거의 여왕, 하지만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 씨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뒤 공개활동을 꺼리다가 최근 선거판에 전면 등판한 겁니다. 광역지자체 16곳 중 15곳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는 보수진영 위기감이 광폭 행보의 배경으로 보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후보 면담 등으로 간접 지원에 나섰습니다. 저를 아름답게 만든 또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 부산을 찾아 경남 거제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부산행의 명분은 바다의 날 기념식이었지만 최근 일정이 울산부터 대구, 경북, 경남, 창원 등 동남권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힘 실어주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선거 전면 등판을 두고 양당이 서로 부끄럼을 모른다, 선거 개입이다 비판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후광이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란 이름으로 20곳 넘는 지역을 순회했지만 관권 선거 논란만 낳고 결과는 108석,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습니다. 청주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아마 각서에 서명까지 한 거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2대 총선 기간 부산, 울산, 경남 일대를 돌며 민주당 후보 11명에 대한 지원 유세를 벌였지만 이 중 9명이 낙선하며 당시 보수 결집만 도운 거 아니냐는 책임론까지 불거졌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지방선거는 통상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아 지지층인 집토끼 결집이 주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전현직 대통령 등판이 지지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6월 3일 결과에 달렸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민주당의 절대 강세 지역이지요. 민주당 이외 후보들이 얼마나 당선될지가 관심인데요. 첫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선거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범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광주와 전남.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 일당 장기 정치 독재를 비판하며 연대에 나섰습니다. 민주진영 무소속 후보들이 하나로 뭉쳐 불공정한 공천을 심판하고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복원하겠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첫 기초단체장을 전남에서 배출한 조국혁신당은 이번에는 광주와 전남 27개 시군구 가운데 10여 곳에 단체장 후보를 냈습니다. 첫째, 데이터와 기술로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편 취약 지도를 만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도 농민과 노동단체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한 발 앞서 나가는 진보당이 이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그래도 지역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 공천 잡음으로 곳곳에서 민주당 항의 시위가 벌어진 전남 지역. 민주당은 호남권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을 전남 강진에서 여는 등 텃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제1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민생이 훨씬 더 나아지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제1 공약으로 삼고 있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치러지는 6.3 지방선거에서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반대로 경상북도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요. 민주당에선 오중기 후보가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도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도지사인 이철우 후보가 3선에 도전합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경북 선거판에 7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번번이 쓴맛을 봤지만 여당 후광을 입은 이번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세장엔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진성준 의원까지 힘을 실어 정부 또 국회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집권 여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160명 이상이 각종 법안들을 도와줄 거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내려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과 행정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경북이 원자력 발전으로 국가 에너지 공급에 기여한 만큼 적절한 주민 보상 방안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경북에 원전이 많은데요. 그동안 원전 리스크만 안고 우리 경북 도민이 살아왔는데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경북이 에너지 연금을 받을 때가 됐다. 혈액암을 이겨내고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경험과 경륜을 차별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도정을 맡아온 만큼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수의 중심인 경북이 이번 선거판에서 저력을 보이겠다며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우리 경북을 다시 중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세 번째 도전한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더 중요한 것은 양 날개로 날아가는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후보 역시 신공항과 행정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보태 농업, 산림, 관광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 산림 대전환, 수산업 대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류 때문에 관광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흡수할 거냐. 이번엔 바꿔서 정부와 정책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오 후보, 또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여야 단체장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이 후보, 경상북도 도민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입니다. 최근 선거에서는 출신 지역보다는 경제적 위치가 투표 성향을 결정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유권자들은 집값에 따라 투표하는 계급 투표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부동산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장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골은 보수, 도시는 진보라는 여촌야도 공식이 통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 서울은 강남까지 민주당계 우세였습니다. 아파트 가격 급등과 함께 1996년부터 본격적인 강남 3구의 보수화가 시작됩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타였습니다. 퇴직하고 연금 갖고 사는데 그러면 이제 팔고 지방으로 가라는 얘기밖에 안 돼. 강남 3구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며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후 탄핵과 같은 대형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남권 못지않은 보수 텃밭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보수 정당을 뽑는 계급 투표는 강남 3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번져갑니다. 10년 사이 강남의 보수세가 강해진 가운데 보수 득표율 5위권에 성동구가 이름을 올렸고,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관악구 다음으로 높았던 마포구가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집값이 급등한 마용성 지역입니다. 시군구가 아닌 행정동으로 화수를 높이면 계급투표 경향이 더 잘 드러납니다. 지난해 대선 결과와 집값 지도, 큰 오차 없이 포개집니다. 서울 바깥에서도 이런 경향이 관측됩니다. 경기 지역에선 이재명 후보가 14%포인트 이상 더 얻었지만 준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과 분당 집값 상위 지역은 김문수 후보가 10%포인트 내외로 이겼습니다. 서울과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심한 지방 대도시에서도 조짐은 보입니다. 2022년 대선, 광주와 대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공선 2동과 둔산 1동은 국민의힘에 그 지역 평균보다 더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자 서울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이 투표에도 담긴 건데,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도 보수 득표율은 집값순이란 공식을 따르게 될까요? YTN 장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시작한 백악관 상황실 회의가 종료됐다고 AFP 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 내용을 승인할지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곧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상황실 회의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동결자산 해제 등 특정 사안들은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이란 매체가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29일 미국과의 양해각서 초안이 현재 이란 내부에서 최종 승인 단계에 있고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합의에서 발을 빼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내용과 상충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한 현장 상황도 전해드렸었는데 현재 철거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KTX의 일부 운행이 재개되게 됩니다. KTX 행신에서 목포행은 6시 첫차부터 운행이 재개되고요. 오늘 전체 열차 운행률은 84.8%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보다는 10.5%포인트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모든 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의선도 일부 멈췄었는데 5시 37분 첫 차부터 정상 운행이 시작됩니다. 이는 사고 나흘 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와 관련해서 철거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KTX가 일부 운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KTX 행신에서 목포행 열차는 6시부터 잠시 뒤인 6시부터 첫 차 운행을 재개합니다.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미 국무장관과 만나 막바지 이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이샤크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모두 발언이나 질의응답 없이 악수를 하며 기념 촬영을 한 뒤 회담장으로 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이란 수뇌부가 연일 전후 경제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충격으로 민생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란 역시 다급한 상황인데요. 관건은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라고 의회에 지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과 생산 활성화, 전쟁 피해 복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듭 언급해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 상공회의소를 찾아 이제 경제와 국민 생계 회복이 핵심 전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정부는 혁명수비대 등의 거센 반발을 누르고 87일 만에 인터넷 접속을 복구했습니다. 대략 1,000만 개의 일자리와 연결된 디지털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첫 조치였습니다. ستاد در جلسات مکرری که داشت دیروز به این جمع‌بندی رسید که بازگشایی اینترنت انجام بشود و دیروز هم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로 휘청거렸던 이란의 민생 경제는 전쟁이 터지면서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통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폭락한 가운데 일부 식료품과 의약품의 가격은 2배 넘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한 3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경제를 재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란이 최대 1,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동결자산 회복이나 경제 제재 해제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در مقابل ما الان بیش از 20 خورده سال در تحریم هستیم. شاید تعداد تحریم هایی که علیه ما شده از 2000 تحریم بیشتره. افراد، بنگاه‌ها،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도 협상 진행 중에도 추가로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최대한으로 압박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아바스 아라거치 이란 외무장관은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거치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위협에 직면한 오만에 연대를 표했고 주권적 책임과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이 호르무즈 통제에 나설 경우 폭파하겠다고 위협했고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돕는 세력을 추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문제 삼아 우방국인 오만까지 폭격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술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뒤흔든 거침없는 압박 타깃은 이제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쿠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전통적 중재국이자 맹방인 오만에 공개 폭격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란과 밀착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논의했다는 이유입니다. Nobody's going to control it. It's international waters, and Oman will behave just like everybody else, so we'll have to blow them up. They understand that. They'll be fine.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의도된 압박임이 확인되면서 동맹의 경계마저 무너뜨린 트럼프식 미치광이 이론이 외교 무대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1~2기 통틀어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나라는 전 세계 국가의 8%에 달하는 15개국에 이릅니다. 이라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에서 대테러 작전을 확장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 등 무력 수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벼랑 끝 전술에 국제사회는 레드라인이 사라졌다며 우려를 쏟아냅니다. President Trump seems keen on taking the madman theory to new heights by demonstrating that there is basically no red line, no limitation in what he's willing to do in order to achieve his objectives. 동맹국까지 벼랑 끝으로 몰며 이란과의 종전 협상 판을 흔든 미국의 다음 타깃은 쿠바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쿠바를 전방위로 옥죄며 민중 봉기를 통한 올여름 정권 붕괴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단순 제재를 넘어 워게임을 수행하고 쿠바 인근에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도 노골화 했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무너지면 미국이 접수하겠다는 야심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맹방마저 사지로 몰고 약소국은 무력으로 집어삼키려는 트럼프의 거침없는 독주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 최대 연례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중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를 대표해선 안규백 국방장관이 2년 만에 참석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3번째를 맞은 올해 샹그릴라 대화의 화두는 단연 중동입니다. 대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인데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적 이용 등 관련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Những căng thẳng gần đây tại các tuyến hàng hải chiến lược ở Trung Đông cho thấy xung đột tại một điểm nóng có thể nhanh chóng tác động đến thương mại, năng lượng, logistics và đời sống kinh tế xã hội của nhiều khu vực khác trên phạm vi toàn cầu. 특히 타이완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도 여전한 상황인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중국을 향해 내놓을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자리에선 중국이 무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가 상대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It has to be clear to all that Beijing is credibly preparing to potentially use military force to alter the balance of power in the Indo-Pacific. 중국 국방장관 격인 둥준 국방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습니다. 미국과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대신 추이텐카이 전 주미 중국 대사 등이 참석해 중국 입장을 대변할 거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집권 이후 일본의 군비 확충 움직임도 이번 샹그릴라 대화의 주요 현안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국방장관과 연쇄 회담에서 전투기 공동개발이나 호위함 수출 의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장관과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수색 구조훈련 재개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 장관은 오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롯해 영내 안보 위협에 맞선 우리 국방 전략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중러 협력에 맞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일지도 관심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YTN 나힌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루마니아 동부 주택가 아파트에 떨어져 민간인 2명이 다쳤습니다. 나토와 유럽은 선을 넘는 도발이라며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했는데 러시아 외무부는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발뺌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밤중 루마니아 동부 갈라치의 주택가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 러시아 드론이 떨어져 불이 났습니다. 50대 여성과 14살 소년 등 2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이 모두의 위험이 되고 있다며 나토는 동맹국의 영토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러시아의 전쟁 도발이 또 하나의 선을 넘었다며 21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설명을 요구했고 영국과 핀란드 등 유럽 각국 정상도 이번 공격을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Hat der Bundeskanzler sich geäußert in der Drohnenvorgang in Rumänien. Die russische Entschlossenheit sieht, diesen Krieg weiter zu eskalieren. 러시아 외무부는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했고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드론인지 우크라이나 것인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Мы просто передали туда для экспертизы. Пусть нам передадут, мы проведем объектив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только тогда, в этом случае, дадим оценку того, что произошло. 하지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앞으로 드론이 계속 유럽 국가에 떨어져 국민이 평화롭게 잠들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나토 동부 국경 긴장이 고조되는 건 물론 러시아와 루마니아의 외교 관계 악화로 번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영사를 추방하겠다고 하자 러시아는 적반하장으로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대전의 한 가요주점 업주가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수급비 등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여성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가요주점에서 숙식하며 손님 접대를 했고 성매매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여 년 전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대전의 한 가요주점에서 일하게 된 50대 지적장애인 A씨. A씨는 지난 2009년 가요주점에서 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급히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후유증으로 직격장애를 앓게 된 A씨는 업주의 강요에 못 이겨 가요지점에서 숙식하며 술 접대를 했고 열악한 환경에 피부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기다 먹고 자고 했었어요. 거기도 바퀴벌레가 무지무지 많았어요. 아프고 막 그랬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파가지고. 업주는 A씨에게 수년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았고 장애인 수급비마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무엇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지속적인 성매매 강요였고 이를 거부하면 업주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3번씩 했었어요. 의사인데요. 내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막 구박하라고 막 때리는지 그게 싫었었어요. 살려달라는 A씨의 요청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힘이 돌아가더라고요. 진짜 미처는 안 믿었습니다. 이 이상 얘가 거짓말을 해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 기가 차입니다. 기가 차. 진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조사 결과 업주가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임금만 1억 6천여만 원. 장애인 수급비도 99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돼 해당 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해당 업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뒤 주점도 직접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된 이후 수사 중이던 사건을 모두 대전경찰청으로 이관했고 조만간 업주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노쇼 사기나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송금했더라도 사기 계좌의 인출을 막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이 15년째 보이스피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법이 따라가지 못해 피해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자재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로 8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돈을 찾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A씨에게 경찰은 사기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빨리 경찰관 분께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고 하셔갖고 전화를 했다. 범인들이 피해금을 해외나 다른 계좌로 빼돌리기 전에 계좌를 막아두라는 거였는데 은행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노쇼 사기 피해는 지급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좌 동결을 거절한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안 되고 개인 간 사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다. 실제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지급정지 제도는 적용 대상이 보이스피싱에 한정돼 있습니다. 개인 간 상거래 분쟁에 제도가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관련 법이 제자리 걸음하는 사이 노쇼 사기와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가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칭범에 속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보냈더라도 지급 정지를 거부당하는 이유입니다. 9천 얼마 정도.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했다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힘들다고.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은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범죄 수익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반도체 훈풍과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에 코스피가 8,470선을 기록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장보다 3.55% 오른 8,476.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68% 내린 1,074.80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코스피 화랑에 맞춰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20% 이상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당장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은 없던 일이 됐지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 증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1분기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은 4.42%를 기록했습니다. 2월 말까지 10%를 넘어 순항하다 중동전쟁 악재를 만나 수익률이 한 자리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주식 수익률은 21.67%로 나홀로 고공행진하며 전체 기금 적립금이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하는 데 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1분기는 코스피 5,000포인트 시절이어서 8,400포인트를 넘은 지금은 지난 한 해 국내 주식 수익률 82.4%를 뛰어넘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때맞춰 국민연금은 지난 28일 비대해진 국내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기 위해 국장 보유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시장, 시황에 따른 허용 범위까지 합치면 25.8% 넘게 보유할 수 있어 국내 주식 투자에 한껏 힘을 준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코스피 랠리에 대응한 결정이란 시각이 많은데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화끈한 국내 증시 특성상 극심한 변동성에 대처하는 게 관건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24년엔 포트폴리오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주식 수익률만 마이너스 6.94%로 바닥을 찍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국민연금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특히 국민연금이 중장기 자산 배분 비율까지 비공개로 돌려 깜깜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 만큼 국내 증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온전히 기금 운용 성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받는 거액의 성과급에 소비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장과 가까워 직원들이 많이 사는 경기 남부 지역 백화점들의 명품과 고가 상품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지역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백화점. 평일인데도 매장마다 고객들로 붐빕니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주기로 하면서 두 회사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 상권에도 소비 증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과 고가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이달 명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용인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역시 럭셔리 주얼리와 시계 매출이 각각 146%, 85% 급증했고 롯데백화점 동탄점도 명품과 뷰티 중심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으로 소비를 늘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성과급 이후에 어떤 게 달라졌느냐는 물음에 하이닉스 직원들은 부모님께 명품 가방을 선물할 예정이거나 여행 같은 취미 생활의 소비가 늘었다고 답했고 삼성전자 직원도 주변에서 집 매매나 이사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백화점 명품관이나 고가 소비재를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동네 상권이나 외식업 등 지역 경제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고소득층의 추가 소득이 외식이나 서비스업,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질 경우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명품 위주의 소비에 머물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과 같은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명품이나 고가 소비재 시장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성과급은 일회성 소득인 만큼 현재 소비 증가가 장기적인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비가 일부 고가 상품 소비에 그칠 것인지 지역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제21회 국회는 오늘 이상의 표차로 압도적으로 지방선거 다들 잘 알고 있나요?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이인지상정. 지방선거를 하려면 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먼저 뽑힌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빠짐없이 참여해서 여러분의 귀중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아싸, 신난다.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또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문제에 언급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 대통령 아저씨의 힘이 약해진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선거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어른들은 기대했대요. 지방선거가 곧 시작된다 하고. 그런데 3당 합당 이후로 이걸 안 한다고 정부가 마련은 거부했습니다. 시금을 전폐했고 결국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네, 축구 준비들 되셨나요? 말로만 너를 잘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지역사정이 밝은 사람을 뽑을 겁니다.
저희 동네를 더욱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선거를 나눠서 했었대요. 이제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하루에 모두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하고 있어요. 아, 교육감 선거도 해요. 참 쉽죠? 올해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열린대요. 모두 투표하세요. 저도 엄마 따라갈 거거든요. 5월의 끝자락에서 계절이 빠르게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서울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도를 보이는 등 아침 공기는 선선합니다. 이른 시간에 나오신다면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볕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아지는 만큼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도, 전주 13.9도, 대구는 16.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전 30도, 대구는 32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